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보이스 7승 10패 3위했습니다. 참 매우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2021년부터 2023 시즌까지 매 시즌 3시즌 연속으로 12승을 거둔 팀이에요. 유일한 팀인데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죠. 이 부상과 부진한 경기력이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5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무리도 많이 아쉬웠죠. 정규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 디비전 라이벌인 이글스와 커맨더스를 만났는데 내리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닥 프레스카, 트레번 딕스, 드마커스 로렌스를 시즌 아웃으로 잃었고 마이칸 파슨스 역시도 4경기를 결정을 했죠. 시즌 3승 7패 상황에서 7승까지 끌어올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패가 많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했다라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카우보이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랑했던 오펜시브 라인은 더 이상 강점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러싱 게임 역시도 리그 하위권을 전전을 했고요. 특히 쇼텐하이머가 이끄는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크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카우보이스에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퍼포먼스가 정말 처참했고 심지어 출장 정지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출까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브랜든 쿡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결정을 했고요. 제이크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터치다운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 카우보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문제는 역시 프레스캇의 부진과 부상, 그리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벤킨의 어떤 디펜스가 더 이상 마이크 짐머의 디펜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좀 이런 시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실 프레스캇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기존처럼 좀 잘했다면 걱정이 없는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상 전에 그 8경기의 퍼포먼스 정말 충격적이었죠. 3승 5패로 부진했고 그 경기력 자체가 정말 눈에 띄는 어떤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루키들이 하는 기본적인 리드를 한다거나 혹은 볼 플레이스먼트에 좀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실수를 극복하던 어떤 히어로성 플레이들도 전부 엇나갔어요. 사실 과거에 그래도 이 팬들을 미치게 하는 이 프레스캇의 매력은 결국은 어떤 슈퍼스타성 플레이들을 항상 성공해왔거든요. 이 프레스캇이 정규 시즌을 한정해서. 근데 그런 모습도 사실은 24시즌에 다 엇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드라이브를 조립하지 못하고 드라이브가 실패로 돌아가고 점점 히어로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프레스캇에게 있어서는 뭔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 결국 안 된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디펜스는 말할 것도 없죠. 마이크 짐머를 선임한 거의 이 선택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마이크 짐머의 어떤 기존의 좋은 색깔도 보여주지 못했고 기존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보여줬던 강한 디펜스라는 어떤 그 정체성도 이어가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결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카우보이스를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레드존에서 공격 효율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과거에 캘럼 무어 체제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부분이 레드존 오펜스였거든요, 사실. 근데 마이크 메카시 헤드코치의 플레이 콜링 아래에서 완전히 이것은 붕괴가 됐고요. 창의성 부족을 드러내면서 득점 기회를 스스로 수없이 놓쳤습니다. 이것은 팀이 결정력을 잃게 된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가 이래요. 거의 리그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요런 결과들만 놓고 보면 7승이 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카우보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 어떻게 움직였냐? 사실 지난 시즌이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댈러스의 프런트 오피스는 지난 오프 시즌, 그러니까 2024 시즌 오프 시즌 내내 진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타이런 스미스, 토니 폴라드 같은 핵심 선수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릭 캔드릭스, 지크 엘리엇 이런 몇몇 베테랑들과 1년짜리 계약을 맺는데 그쳤습니다. 말로는 올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리 존스는 결국에는 닥 프레스카 시드램과 재계약을 하는 것에서 그쳤고 실질적인 전력 보강은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다른 강팀들처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약간 윈나우 기조를 만들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소극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안일한 로스터 구성을 가져가면서 참 아쉬운 뎁스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FA 운영은 루키 선수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거든요.
타일러 아이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쿠퍼 비비라거나 마리스트 리파우 같은 선수들은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드래프트 클래스만으로는 팀의 구멍을 메우기에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신인들이 주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퍼포먼스도 안 좋고 루키들은 계속 자신감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던 카우보이스였는데 어떠한 무브들을 좀 주로 가져갔는지 에디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올해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사한 기조로 진행이 됐어요. 오펜스에서는 이제 주전 러닝백 리코 다우들이 팀을 떠났고 이제 디펜스에서 뭐 드마커스 로렌스, 뭐 천시 골스턴 이런 엣지 선수들도 팀을 떠났죠. 그리고 코너백 조던 로이스 등도 이제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사실 뭐 마일스 샌더스, 그다음에 자본테 윌리엄스 이런 베테랑 러닝백들을 영입했고 단기 계약으로 영입했고 엣지에서도 뭐 단테 파울러를 다시 데려오는 뭐 그런 영입을 했고요. 1라운더 출신들인 뭐 라인베커 케네스 머레이라던가 카이리 일람 등을 또 싸게 영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프시즌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번호가 이미 틀린 로또를 싼값에 주고 싼값에 다시 사는 뭐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계약이 1년 남은 이제 정말 말썽꾸러기라고 알려진 이 조지 피킨스를 3라운드 대가를 주고 트레이드를 영입했습니다. 사실 브라이언 쇼텐하이머의 이런 내부 승격, 이 헤드코치로서의 내부 승격도 그렇고 뭐 조지 피킨스의 영입도 그렇고 결국 과거에 이 정규 시즌을 정말 폭발시키고 MVP까지 이 MVP 근처까지 갔던 이 닥 프레스캇을 위한 모든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닥 프레스캇이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뭔가 그런 오프 시즌을 가져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결국 쿼터백 닥 프레스캇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드램, 조지 피킨스 이런 확실한 무기를 양손에 쥐어주고 3명의 타일러를 오라인에 더하면서 안정감을 더해준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오피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투자로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최고의 판을 깔아줬으니까 이제 프레스캇 너가 증명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결국 2025 시즌 카우보이스의 성패는 닥 프레스캇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활해서 팀을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025 시즌 주목해야 될 카우보이스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님 의견 들어볼까요? 그렇죠. 일단 오펜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쇼텐하이머가 프레스캇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사실 프레스캇이 6천만 달러, 연평균 6천만 달러라는 그 계약을 받는 시점부터 참 제가 디스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프레스캇은 그 전까지 정말 정규 시즌에서만큼은 욕먹을 일이 많이 없는 그런 꽤 괜찮은 쿼터백이었거든요.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사실 3시즌 연속 12승을 기록했던 쿼터백이었고 뭐 MVP 근처까지 갔던 그런 선수니까요. 사실 플레이오프는 일단 차치하고 정규 시즌에서의 폼은 일단 2023 시즌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쇼텐하이머가 헤드코치가 됐죠. 내분 승격을 그쵸. 한 건데 처음으로 헤드코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플레이 콜러로서 보여줬던 것을 과연 헤드코치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성과로 나타날 것인가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쇼텐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추구했었던 이 마티볼을 현대 풋볼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왔는데 모션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RPO 그리고 플레이 액션의 비율을 늘린다거나 하면서 어떤 공격의 다변화를 추구를 해왔어요. 특히 이 쇼텐하이머는 본인이 나는 컷 스플릿의 신봉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컷 스플릿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뭐냐면 리시버들을 라인에 근접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킹을 할지 다운필드로 확 뛰어나가는 라우트를 가져갈지를 헷갈리게 해서 상대에게 우리가 런을 할지 패스를 할지 혼란을 많이 주는 형태의 어떤 정렬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는 런 플레이와 패스 플레이가 똑같이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선호하는 게 쇼텐하이머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카일 셰너안의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타이트엔드와 러닝백 모두 비슷한 요구사항과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프시즌에 다우드를 놓쳤지만 뭐 샌더스라거나 윌리엄스를 영입한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결국은 이 런 게임이 부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켈렌 무어가 이 시절에는 사실 뭐 토니 폴라드라던가 지크 엘리엇 굉장히 카우보이스 오펜스의 주축이었거든요. 근데 켈런 무어가 떠나면서 런 게임의 위력이 확실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정말 바닥을 찍었죠.
물론 이거는 쇼텐하이머의 어떤 입김보다는 마이크 메카시의 입김이 더 세게 작용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이크 메카시가 물러났고 쇼텐하이머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일 셰너언식 유사한 오펜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런게임의 효율이 잘 나와야겠죠. 1라운드에서 사실 런게임 괴물이라고 불렸던 이 타일러 부커를 뽑은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 FA에서 영입한 자본테 윌리엄스, 마일스 샌더스 그리고 드래프트로 지명한 제이든 블루까지 사실 이 세 명의 러닝백들은 어디 가서 1번 러닝백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스타일의 유형들이죠. 윌리엄스는 사실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의 러닝백이고 마일스 샌더스는 이제 서드다운에서도 필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러닝백이고요. 제이든 블루는 스피드와 폭발력을 갖춘 그런 러닝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한 러닝백 룸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롤을 수행할 수 있는 3명의 러닝백을 잘 구성을 해놨고요. 쇼텐하이머가 원하는 그런 오펜스를 펼치기 저는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셰너원 트리에서 보여주는 러닝백을 여러 명 쓰면서 게임을 굴려가는 그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새로워진 이 카우보이스 오라인 그리고 3명의 러닝백이 과연 다음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조지 피킨스라는 선수까지 데려왔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밌는 지점인데 여기서 과연 피킨스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또는 이 선수가 약점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피킨스는 런블러킹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붙어있는 선수거든요. 심지어 지난 시즌에 나는 내가 부상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나 런블러킹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선수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쇼테나이머 같은 경우에는 커스 플릿을 쓴다 그랬죠. 이 오펜시브 라인과 리시버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이걸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렇게 된다면 피킨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혼자 바운더리에서 떨어져서 1대1 상황에서 50대 50볼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생각보다 많이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전형적인 바운더리 리시버이기 때문에 쇼테나이머 시스템에 사실 아주 적합한 선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컨테스트 캐칭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다운필드를 한 번에 공략하는 것 여기서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에서만큼은 이전에 있었던 리시버들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쇼테나이머 시스템 아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CD램이 그 역할을 받고 피킨스가 조금 바운더리에서 고정되는 역할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된 역할을 가져가는 거는 현대 NFL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조지 피킨스도 블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또 블락 안 하고 그런 태도 논란이 나온다면 이 팀이 지금 가뜩이나 컬처가 지금 망가져간 상황에서 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디펜스 입장에서도 살펴봐야겠죠. 뭐 댄킨의 빈자리가 사실 마이크 짐머로 이어졌고 마이크 짐머가 정말 최악의 한 시즌을 보냈죠. 그리고 물론 여기 주축 선수들의 부상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짐머의 코칭이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스태클도 굉장히 많았고 블로운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보고 약간 새롭게 데려온 코치 이제 맷 이버플로스는 사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를 보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기본기를 중시하는 코치거든요. 이버플로스는 리그 트렌드와 다르게 조금 정적인 디펜스를 좀 좋아하는 코치고 블리츠를 자제하고 포맨러시 기반의 어쨌든 적극적으로 존 커버리지 특히 디펜더들의 존 비전 쿼터백의 눈을 읽고 움직이는 그런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상대 쿼터백의 어떤 스로우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하는 그런 코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뭐 다론 블랜드라던가 뭐 트레본 딕스라던가 턴오버 메이킹에 능한 선수들이 사실 카우보이스 디펜스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맷 이버플로스의 선임은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맷 이버플로스가 지금까지 지휘했던 팀들은 항상 이 턴오버 메이킹에 있어서는 거의 리그 상위급의 위치에 있었고 뭐 이번 시즌도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맨 러시를 좀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특히 이 3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3테크닉 이 디펜시브 라인맨 오사 오디기조아가 또 이번 오프시즌에 어쨌든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버플러스에게 굉장히 좋은 계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오사 오디기주아가 어쨌든 가드와의 매치업 1대1 매치업에서 정말 페네트레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뎁스, 이 디펜스에 뛰어난 라인베커가 지금 없습니다. 맷 이버플러스 디펜스에서 라인베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항상 맡아왔어요. 과거 콜츠 시절에 뭐 샤킬 레너드라던가 베어스의 TJ 에드워즈, 뭐 트레이메인 에드먼즈 이런 선수들이 그랬듯이 라인베커를 활용한 어떤 갭 슈팅이라던가 혹은 뭐 플레이메이킹에 굉장히 능한 코치잖아요. 근데 카우보이스의 어떤 라인베커 뎁스를 보면 지금 마리스 트리파우, 뭐 케네스 머레이, 잭 샌번 뭐 이런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 드마비온 오버쇼이라는 선수가 지금 ACL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맷 이버플러스의 디펜스에서 이 라인베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이 뭔가 이 핵심을 맡아줄 선수가 없다라는 점 이게 전 하나 지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버쇼이라는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과연 어떤 선수가 이 디펜스에서 스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버플러스라는 코치는 헤드 코치로서는 실패했지만 이 디펜시브 그쵸? 베어스에서 최악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검증된 코치인 만큼 어쨌든 이 디펜스의 반등을 기대하는 동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라인베커진의 걱정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에버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헤드코치로서는 하면 안 될 나쁜 약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코치라서 챌린지 하면 안 되는데 챌린지하고 타임아웃 써야 되는데 타임아웃 안 쓰고 게임 운영이 정말 처참한 그런 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헤드코치 경험이 없는 쇼텐하이머와 헤드코치로서 최악의 에버플러스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